헤드라인 물가지수가 꺾이면 시차를 두고 핵심 소비자 지수도 꺾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컨센서스대로만 나온다 그러면 저는 뭐 이것이 설사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더라도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좀 룸이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뭐 지금 내일 밤에 나올 미국의 물가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뭐 투자에 있어서 무망한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상승 랠리의 어떤 지을 변수는 내일 밤에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최근 킹달러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랠리의 시작일지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지 그로 인한 국내 시장의 변화까지 오늘 글로벌증시연구소에서 짚어봅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목돈연구소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감사해요. 예, 제대로 조언을 했는지 네.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센터장님께서 나오시고 나서부터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때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공교롭게도 저희가 모신 이 순간이 네. 상당한 변곡의 구간이라는 걸 느끼고 계시죠, 온몸으로. 조금 개선이 되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 강달러가 완화가 되고 있고 예. 외국인은 어느새 5조 원 넘게 한국 주식을 사고 있고 예.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비교하면 예. 좀 굉장히 좀 한결 안정을 시장은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앞서도 9월 29일인가요? 네. 이후부터 5조 원 이상, 지금 6조 원 가까이 오늘도 또 사니까 네. 사고 있는데 네. 누굽니까 이 외국인들?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 뭐 정확히 가늠하기는 좀 힘든데 보통 글로벌 유동성의 일반적 흐름인 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난주부터는 한국도 사고 대만도 삽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릴 때. 예. 근데 그 직전에 한 달은 대만은 팔고 한국은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때는 한국과 대만이나 비슷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엔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사는 거는 미국이 이제 좀 긴축 속도를 좀 늦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근간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70원대 여기까지 네, 떨어졌지만 오늘요. 엔화도 달러당 150엔 갔다가 지금 145엔 그리고 유로도 뭐 0.96까지 떨어졌다 1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열흘은 좀 이제 미국의 그 긴축 속도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좀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네. 중국이 경제 봉쇄를 풀 거냐 말 거냐 좀 뭐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거보단 제 생각에는 경제 자체에 그 나라의 돈을 물어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차이나 리스크. 예, 우리가 개혁 개방 이후에 알고 있던 중국이 뭔가 다르네 하는 걸 우리가 몇 년 동안 경험했거든요. 예. 그들의 슬로건이 뭐 공동부유니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3년임을 하면서 더더욱 뭐 빅테크 규제라든가 뭐 더 세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중국 쪽에 들어갔던 자금이 한국으로 리밸런싱 되는 흐름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대만의 경우는 어쨌든 뭐 그 지지난주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한 이후에 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미국의 긴축 속도 둔화에 대한 그 기대가 한 축, 네. 또 한 축은 이제 중국 덕을 좀 보는 역설적으로 네. 중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의 덕을 보는 흐름. 이 두 가지가 외국인 매매를 설명하는 좀 두 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 연준의 네. 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네. 더 떨어진다면 네. 돈은 더 들어옵니까? 아무래도 금리의 절대 수준은 높더라도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언제까지 얼마나 높일 거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지금 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 FOMC 끝나고는 연준이 더 길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더 높이 우려가 높은 데까지. 있었는데 예. 근데 바이든이 아니죠. 파월 의장이 말은 어쨌든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라는 건데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식시장이 7월, 8월 주식이 또 나름 반등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반등이 굉장히 강하고 9월 말 저점 기준으로는 그때가 2,150이니까 종가가 2,130이니까 이제 뭐 한 10% 넘게 지수가 올랐어요. 네, 지금 2,400을 훌쩍 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짜릿한 반등인데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에서 나타났던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에서도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반등은 있거든요. 네.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슬픈 운명을 갖고 있는 거죠. 짜릿하게 오르지만 한 번 더 떨어지는. 네. 근데 베어마켓 랠리의 평균 상승 강도가 한 15% 정도 됐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그냥 주가만을 놓고 보면 약세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반등인데 우리가 지난 7월 8월에도 비슷한 기대가 있었어요. 네. 연준이 금리 올리는 속도가 둔화되지 않을까. 미국의 물가가 6월에 고점을 쳤다고 봤는데 우리가 9월에 확인한 8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높아지니까 주식이 풀썩 내려앉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달 반 예, 고생했고요. 고생했기 때문에 내일 밤에 나올 물가 지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는 관점은 지금 중앙은행가들이 물가 안정을 택할 거냐, 금융 안정을 택할 거냐 여기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단기 자금 시장이 굉장히 아직까지 어려운데요. 네. 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50조 원 대책을 마련해서 단기 시장에 푼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백약이 무효예요.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은도 미국 따라 금리만 올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금 시장이 갖는 부담이 크니까 굉장히 한은은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것을 비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도 물가만 보면 확실히 안정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유동성 고갈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9월부터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국채를 샀어요. 그거는 돈을 찍어서 산 건데 네. 이걸 시장에 다시 파는데 지금 살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앙은행이 내놓는 채권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사야 될 텐데 네. 금융기관들 다 채권 금리 올라가지고 채권 평가손 나고 해서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국제시장의 유동성 부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옐런 의장을 비롯해서 옐런 의장이 지난 5월 달에는 우리가 금융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뭐 크게 개의치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10월 24일의 발언은 우리가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교란도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앙은행이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헤드라인은 7.9%, 네. 9월보다는 8.2%보다는 조금 둔화가 되는 거고요. 7자고요.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그 핵심 코어 소비자 CPI. 물가 지수가 네. 9월 달에 6.6% 나왔는데 지금 전망치는 6.5거든요. 네. 뭐 6.6이나 6.5나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헤드라인 물가 지수가 꺾이면 시차를 두고 핵심 소비자 지수도 꺾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컨센서스대로만 나온다 그러면 저는 뭐 이것이 설사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더라도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좀 룸이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뭐 지금 내일 밤에 나올 미국의 물가 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뭐 투자에 있어서 무망한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상승 랠리의 어떤 지을 변수는 내일 밤에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 자금, 네. 차이나 런 분명히 예, 차이나의 어떤 소베린 리스크, 네. 통치 리스크 때문에 오는 자금 그리고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늦어질 수 있을 거라는 네. 늦춰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러나 저기 2,150부터 2,400까지 올라왔던 이 부분은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라고 봐야 한다. 뭐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장이 돌아설 때는 뭐 강세장은 늘 그 불안 속에서 계속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진바닥인지 아닌지 이건 뭐 지나가 봐야 모르지만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 아직까지는 뭐 네.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하게 긴축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연준도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양털깎기 뭐 신흥국, 영국, 일본도 힘들지만 이제 돌아 네. 자신들 또 네. 미국 국채가 흔들린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금 확실히 미국 국제 시장의 그 유동성 고갈에 대해서는 네.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금리 레벨에서 자금 시장이 교란이 될지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의 경우는 9월 말에 그렇게 국채가 금리 급등을 하니까 음. 영란은행이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짓을 했죠. 우스꽝스러운 일을 예. 했죠. 예. 이제 11월 되면 영란은행이 거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 3주 동안 돈 풀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약간의 그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고 마치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네. 하정우 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명분이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조짐이 나온다 그러면 발 제 뺀다. 생각에는 저는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명분이 바로 내일 밤에 나올 미국의 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헤드라인에서 7자를 보여주고요. 헤드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소비자 전체, 물가 상승률 그리고 먹거리와 에너지를 뺀 코어 CPI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전월 모습만 대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네, 나타나면 이제 시장이 사실 기대로 움직이고 하는데 네. 그것이 뭐 연준보다 앞서가는 기대라고 할지라도 네. 시장에서 자가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연준 스스로도 저는 좀 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융 시스템의 흔들리고 나서 네. 물가를 잡으면 저는 그것 또한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계치에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이미 좀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그런 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개인적인 딜레마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인플레이션 없다, 금리 안 네. 올린다 하다가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잭슨홀 미팅에서 네. 이제는 나는 끝까지 물가 잡으러 간다. 네. 경기가 훼손돼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바꾸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인데요. 연준의 실세 부의장이라고 하는 브레이너드 같은 네. 여성 부의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조심스럽게 금리 올려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분이 10월 달에 통화 정책의 시차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네. 지금 물가가 높더라도 금리 올린 효과는 1년 후에 나타나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속도로 올렸을 때 1년 후에 경제에서 큰 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인플레만 보고 금리를 올릴 일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사실상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하니까 이제 블랑샤라고 하는 한 10여 년 전에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노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말이 맞는데 실제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의 시차 효과를 고려했을 때 1년 후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물가가 높더라도 굉장히 통화 정책을 너무 세게 긴축을 하면 안 된다. 네, 금리를 막 올려서 네.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중앙은행가들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보는 그 이끄는 연준의 신뢰는 내가 보기에는 네. 신뢰는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굉장히 크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그런 했고. 어떤 부담 때문에 네. 훨씬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연준이 조금 발을 빼는 데 있어서의 제약 요건인데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연준 의장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재량도 중요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우선적인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되니까 저는 최근에 한 달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융 안정이 물가 안정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네. 결국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중앙은행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다. 네. 근데 그 정책은 늘 상반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나올 수 있으면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네.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지난 한 달 전보다는 좀 훨씬 높아졌다. 네. 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럼 뭐 어떡합니까? 이번에 저는 말을 또 바꾸면 진짜 이제 그 사람 말을 안 믿을 것도 같아서 차라리 끝까지 네. 매로 네. 그냥 매로 갔으면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중앙은행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리면 심각한 실물 경제에 타격도 안 주고 또 인플레도 적당히 잡을 수 잡을까?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라고 하는 개념인데 네. 이 중립금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올리다 보면 네. 생각지도 않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취약한 부분을 툭 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미국 국채란 얘기시죠. 예, 지금 네. 제 생각에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지금은 그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 중앙은행가들이 아주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비명이나 그 혼란은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의 명분이 네. 만약에 이제 생각과 다르게
9월에 만약에 물가가 아니 이게 내일 예. 내일 밤이죠. 예, 내일 10월 밤에 물가죠. 예. 10월 물가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예.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여기서 발을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 물가가 6월에 고점이니까 연말 연초 좀 둔화가 될 거란 기대를 하는 거죠. 자 내일 밤에 여러분들 연준이 발을 빼는 명분을 줄지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켜보시고요. 청취자 5963번님입니다. 지금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 이기면 그러니까 하원 상원을 석권하면 금리는 하락할까요라고 더 구체적으로 네. 주식에 넘어서 하락할까요 주셨고요. 또 저희 제작진과 저희는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그 2차 대전 이후로 보면 이번에도 공화당이 뭐 상하원을 다 석권할 가능성, 하원은 확실히 거의 가능성이 높고 네. 상원은 경합인 것 같은데 중간 선거는 늘 그 집권당의 무덤이었습니다. 네. 예, 대공황 이후로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를 이긴 경우는 딱 3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기존의 패턴대로 가는 것인데, 근데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또 대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뭐 인과성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콕 집어서 금리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트윗도 날려고 하면서 파월 의장을 겁박하긴 했지만 네. 이것은 뭐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선거 결과보다는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미국의 물가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뭐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 바이든 주도로 했던 그 인플레 방지 법안이 네. 실제로 인플레 방지 법안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그게 인플레 방지와는 별로 사실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집권 이후에 했던 더 나은 재건법을 그냥 인플레 방지법을 통해서 했던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혹시 의회에서 조금 뭐 변화가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수정된 개정안 발의가 또 나오는 거죠. 뭐 그건 뭐 제 네. 생각에는 뭐 논란이 있고 뭐 네. 크게 기대를 걸어서는 뭐 네. 하면 좋지만 꼭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금융시장에 그런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화석연료 사용에 있어서 네. 즉 공화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에 친화적이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는 국제 원유 시장의 그 방향타를 진 거는 결국 미국이 셰일 오일을 얼마나 증산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그 방출하면서 바이든이 대략 80달러 선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줬어요. 네. 그 80달러보다 위일 때는 하는데 아래쪽일 때는 우리가 자제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80달러가 어떻게 보면 제 해석으로는 나름의 유가 저점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80달러가 중요한 거는 미국 셰일 오일의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이건 뭐 답은 없어요. 어떤 네. 사람은 50불 미치라고 네, 그러고 50불이라고 하던데. 어떤 사람은 또 네. 70불이라 그러고 네. 80불이 제 생각에는 증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미국도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인플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화당이 된다 그러면 전통적인 에너지 난에서 비롯이 된 인플레 압박은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데 제 생각에는 중간 선거보다는 네. 예, 연준의 선택이 훨씬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오늘 새벽에요. 올랐고요. 금 가격, 은 가격 올랐고요. 달러 약세가 됐고 네. 국채 금리도 안정이 됐는데 네. 유독 국제 유가만 상당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WTI가 배럴당 다시 90달러가 깨졌는데 방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공화당이 하원, 양원, 상원 다 석권을 하면 트럼프는 이제 2년 뒤에 돌아오고요. 네. 그런데 오자마자 쉐일 다시 파자. 미국에는 네. 뭐 200년치 이상의 쉐일이 네. 있으니까. 뭐 그래 그런 버리면 것들이 이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다 뒤로 갑니까? 이거 다 그럼 이제 유가가 싼데? 제 생각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천연 그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자원에 의존했다가 에너지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신재생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이제 이탈리아와의 러시아와의 관계는 예. 영구적으로 종결됐다고 봐야죠. 그걸 어떻게 믿고 또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한쪽에선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뭐 쉐일도 파고 이러겠지만 예, 그렇지만은 신재생을 네. 유럽 같은 데서 해서 그런 흐름은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다른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주는 해악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전 인류가 고상하게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인플레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한 네. 뭐 석유를 선택을 다시 해야 쓸 될 거라고 거냐. 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네.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없었으니까요. 뭐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연구소 신영주권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연준의 선택 또 중간 선거 이후 세계 주식시장의 방향 함께 점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